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에 얼마를 쓸지 그 규모를 정해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을 풀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석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내년 513조 5천억 원의 예산 규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토론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 정부가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는 저희 언론에서는 초 슈퍼 예산이다,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 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게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9.7%가 늘었었습니다. 올해가요? 네. 네네. 그래도 내년에 또 9.3%가 또 9.3% 올린다고 그러니까 2017년 현 정권 들어온 해부로 따지면 그 30% 넘게 이게 지금 예산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세금이 많이 잘 거쳐서 세금에 기반하여 재정을 또 재정을 해서 거죠. 좀 약간 확대 재정을 했는데 그렇죠. 올해 지금 발표된 내년도는 9.3%를 늘리긴 늘리는데 세금은 오히려 더 적게 2조 원대를 더 적게 걷는데 더 예산이 편성이 9.3% 한 거는 나머지 부채로 조달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부터 올해 9.7, 또 내년도 가는 게 9.3인데 늘어나는 그 비중은 점점 증가율은 비슷한데 올해는 특히 부채로 조달하겠다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그리고 대내외 경제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지가 많이 표명된 그 예산안이었지 않나 평가가 됐는데요. 특히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맞물려야 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우리가 가동할 만한 어떤 정책이든 다 동원돼서 경기 부양을 위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모든 그 노력들이 쓰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금리도 이제 이미 인하하기 시작했고 또 한번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화 정책은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재정 정책마저도 완화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것으로 이제 예산안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2020년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방향성 하에 하나의 정부의 어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맞물려서 경기 부양의 어떤 기대감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었지 않나 이렇게 평가 내려집니다. 네, 이제 슈퍼 예산의 배경으로 이제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기 부진,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이런 거를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슈퍼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경제 활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정부는 물론 그 경제 살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내 속을 보면 이 금액으로 보면 43조가 늡니다. 그 중에서 20조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특히 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는 게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이건데 이건 11조 원만 늡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11조 가지고 경기를 살릴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경기 살리는 거는 예전에는 경제개발 시대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출을 하면 주로 도로 등 산업 SOC에 합니까 상당히 파급 효과에서 경제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주로 아주 첨단 기술 산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가 못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못하는 산업이라서 경제 살리기에는 아주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된 그 규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확장적으로 예산안이 나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초점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예. 돈을 줬더니 아이가 우유 안 사 먹고 불량식품 사 먹으면 그 아무리 용돈 줘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지출 규모의 확대가 복지, 보건 이쪽에 많이 집중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분야, 보건복지 분야는 원래 예산이 규모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큰 곳이었죠.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나 많은 속도로 느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컸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늘어난 거는 사실 예, 비율로 봤을 때는 큰- 크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증가율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예. 산업 중소 에너지 부문 이 부분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27.1%나 늡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요. 그 밖에도 이제 R&D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SOC 분야 이런 분야 소위 말하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 일자리 분야도 많은 비중이 늘긴 하지만 네. 그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예산이 경기 부양적으로 민간의 어떤 투자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경기 부양적으로 활용된다면 그런다면 경기 부양 효과가 상당히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항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함께 이제 운용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사실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뭐 의도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를 거뒀던 적이 얼마나 있었냐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정부 주도의 지출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살릴 것 같으면 못하는 나라가 없다. 민간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산업은 할 수 있게 좀 지원해주고 뭐 창업할 때 약간 뭐 하는 그런 정도시지 선도적으로 국제의 어떤 그 선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 예산이 비율로 보면 한 12.8%지만은 이 거기 일자리까지 합하면 60%를 복지, 노동, 일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이제 이 돈은 퍼센트는 27.5% 산업이라지만 그 총액이 23조입니다.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1년에 R&D비 쓰는 돈이 15조 원이에요. 15조 원. 근데 23조 원이니까 그렇죠. 이런 국가에서 거는 여기 23조. R&D 전체 쓰는 게 2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돈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뭐 세상이 바뀌고 할 정도는 안 되고 경기 살린다 하지만 이거는 보조적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은 60% 이상이 지금 복지 쪽에 다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보면요. 기초연금이 이번에 1조 7천억이 늘고요. 실업급여가 2조 3천억이 늘어요. 이 두 개만 해도 4조 늘잖아요. R&D 늘어나는 돈이 3조 6천억인데 그보다 더 많아요. 그 두 개만 해도 그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복지에 들어가는 많아서 경기 살리기에 이 예산이 우선 그리고 이걸 정부 지출로 경기 살리긴다 강조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화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일단 예산의 지출 계획 중에 이번에 정부가 밝힌 그 대표적인 그 4대 중점 투자 분야 이게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R&D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R&D 투자 규모가 실제 R&D 예산이 집행될 때 이게 민간의 펀드와 맞물려서 실제 민간 기업들의 투자, 설비 투자와 지적재산권 투자 이런 분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예산 투입하고 소위 뭐 좀비 기업들 살리는 데만 쓰이고 뭐 그런 식으로만 쓰여지면 이게 큰 효과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바로 코앞에 당면한 그 문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R&D 고도화 네. 이런 분야 그리고 이번 정부가 발표한 그 DNA 분야입니다. 네. 데이터, 네트워크, AI. AI, 네. 이런 영역을 통해서 기업들이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R&D 투자를 가지고 또 한층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R&D는 소위 경제학에서는 이제 외부적 효과, 마치 양봉업자가 양봉을 열심히 하면 그게 자기 돈 버는 데만 쓰이는 게 기여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환경이나 뭐 나무나 뭐 이렇게 주변 선순환을 환경 개선에도 만들죠. 쓰인다. 예. 이게 외부 효과, 익스터널리티를 얘기하는 건데 R&D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지출이 되더라도 그 기업의 성장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어떤 기술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파급 영향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R&D가 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R&D 예산도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단편적으로 그냥 올해, 내년 딱 이렇게 R&D 예산으로 집행되고 그 다음 후속 R&D 연구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기간 안에 끝나고 또 예를 들어서 2021년 되면 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별로 관심 없이 또 진행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의미 없죠,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 국민 그 속담에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한다. 네. R&D 예산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R&D 예산 계획이나 정책 방향성이 말 그대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이런 R&D 집행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야지 지금 R&D 예산이 이렇게 확대된 거,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적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게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만들어지는 또 계획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몇 분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님은 예산을 얼마나 쓰는 게 중요한가? 적재적소에 잘 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아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IMF 시대 또 오게 할 것인가라고 또 경고 어린 또 문자도 주셨습니다. 네, 끝번호 1284님은 앞으로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가는 것 아닌지 무지 걱정된다라고 좀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5529님은 예산은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경제는 급속도로 뒤로 가네요라고 비판적인 문자를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끝번호 9654님께서는 이제 후세대한테 빚더미를 넘겨줄까 걱정된다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국민 주머니 털어서 경제 살리는 꼴이다라는 네. 비판적인 문자도 8014님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 실장님께서 R&D 예산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홍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 R&D 비용, R&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는. 네, 기업이 하는 거고 기업이 하는 그 업무는 다양한 제품에 다양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고 또 우리 각종 요번에도 그 세제 개편에서도 네. 생산 시설을 향상한다든지 세액 공제나 뭐 이런 것도 해줬죠. 투자세 공제 같은 거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또 뭐 R&D 투자세도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지출을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세금을 정부가 받아서 특정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것을 이제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제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기업에 효율적으로 이게 잘 배분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거 살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나라 이미 초첨단 산업에 의해서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로 대기업에 관련된 게 많고 그렇죠. 소재는 또 중소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 어떤 교역 시스템이 사실은 상호 이렇게 부족한 거를 교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많은 것을 또 변화를 시켰습니다. 직접 국산화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립화하겠다고. 네, 필요한 경우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늦었으면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자립화하고 그다음에 국산화하겠다는 시도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R&D 쪽에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했다면 이번을 통해서 좀 계기로 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R&D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만드는 건 좋은데 네. 항상 뭐냐면 비교 우위, 무역은 비교 우위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도 저쪽이 더 싸면 그렇죠. 소용이 좋고 없는 싸면은 거예요. 저쪽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를 해도 우리나라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최고 제품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번에 뭐 밑받침이 되고 또 그런 격려성이 되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런 등에 대해서 좀 막 정부가 밑받침해 준다는 그런 의미시지 이게 뭐 국산화가 다 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약간의 이제 도움은 좀 될 것으로 보이나 이 일본과 지금 같은 무역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이건 터무니없을 정도가라 보고요. 하여튼간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이 정상이 이루어지고 네, 그게 모든 제일 이런 필요하겠죠. 것이 비교 위에서 우리는 비교 위에서 삼성전자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국산화에 매진하는 것도 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꼭 우위에 있지는 못할 너무 수 집중하는 있다. 것보다는 투색으로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해 네, 주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지금 정부의 R&D 예산안에 대한 핵심적인 영역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고도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소재 산업의 고도화된 첨단 산업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중요한 핵심 산업에 걸쳐서는 우리가 이 공급사슬에 해당하는 공급 구조를 좀 나름대로 안정성 있게 가져가자. 어떤 특정 나라가 공급을 차단한다라는 보호무역 조치가 입안되더라도 네.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그게 내년에만 멈추고 내후년 아니면 정권 정권이 바뀌면 바뀌면 또 없어지면, 제가 네. 정말 재밌었던 게 2013년에 당시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네. 나루 발사에 성공했었습니다. 2013년에. 네, 그래서 2014년 예산이 우주개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예산을 활용해서 네. 민간 기업의 투자도 같이 매칭돼서 그 산업이 좀 융성되는 것처럼 나타나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다른 산업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니까 다른 산업 수소 경제 꾸준함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많은 기업들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자기의 투자로 매칭시켜서 산업이 융성되는 그런 방향성 하에서 마치 가던 길도 못 가는 그쵸. 그런 방향성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면서 말 그대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국산화하고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서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슈퍼 예산으로 빚이 크게 느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그건 진짜 나오고 있어요. 우려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초반에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그 뭐 선진국이 어떠니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좀 낮았다 이런 얘기는 물론 뭐 그 절대치로 보면 맞습니다만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부채 비율이 속도가 최고 속도입니다. OECD 국가에서. 너무 빠르게 늘고 있군요. 네, 너무 또 빨리 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부채 비율이 좀 낮다고 국제기구나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 국가 신인도를 많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거기다가 또 그거 낮으면 기업들이 돈 꾸는 것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가 부채가 막 급속히 올라오면 왜 갑자기 저러지 저 나라가 이렇게 신호가 되면 네. 갑자기 이 리스크의 값을 치러야 하는 즉 금융 조달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이래서 좋지 못한 상황이 오는 거고 부채는 한 번 늘면요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 OECD 국가들을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봤더니 네. 거의 약간씩 아주 보자 비슷하게 하면서 가격 올라가고 독일만 내려앉습니다. 사실 이 국가 부채가 한 번 올라가면은 이게 정권이라는 것은 임기가 있어서 자기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많이 베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능한 한 베풀고 가지 부채를 갚아서 야, 내 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쓸 줄은 알지만 이제 갚을 줄 모르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또. 속성이 좀 있습니다. 일부 지도자는 안 그런데 네네네. 그 세금을 뭐 다 깎아주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 그래서 이 부채는 야 지금 뭐 우리 40%가 안 된다. 미국 왜 지금 평균 OECD 110%다. 네, 일본이 뭐 200% 다. 네. 거기는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노인들 엄청 많았을 때 초고령사에 계속해서 나가는 경상 비용을 대주다 보니까요. 대주는데 세금을 안 거쳐. 안 거치면 부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금은 줄어드는데
쓸 돈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요 부채 늘어나는 것을 아주 우리는 경계를 좀 해야겠네요. 낮다는 그 이것만으로 우리 이렇게 막 느슨하게 괜찮다 생각하는 건 하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은 재정 건전성 문제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수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총 예산, 2020년 예산의 그 총 지출의 증가 속도가 9.3%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수, 총 수입의 수입이, 증가 네. 속도는 1.2%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빚에 의존해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거두면 되는데 예. 사실 세금이 뭐 쉽게 법인세나 거칠 이런 것 수는 때문에 없는 그런 거죠. 건가요? 예. 그렇죠. 기업 경영이 굉장히 안 좋고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또 소득세, 소비세가 많이 진작이 안 되니까 줄어드는군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도 약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 구조 속에서 많은 빚에 의존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있죠.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 지표가 급등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나 국가 채무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죠. 방금 그 그래프를 보여주셨었지만 네.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저의 하나의 판단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경제 그리고 2020년의 경제를 놓고 좀 적정한 어떤 국가 채무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경기 부양을 하는 데 확장 재정을 중요한 통해서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 부양이냐, 국가의 적정 부채냐. 정부는 네. 전자를 선택한 그렇죠. 거네요. 저도 그런 판단이라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하고라도 지금은 경기 부양적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그런 것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또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또 기업 경영에 많이 투자하고 또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 또 역시 세수가 증가해서 이런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막을 수 있는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둬서 또 이 재정 건전성을 또 안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발돋움판으로서는 지금 현재 2019년의 어떤 재정 계획의 판단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혹은 그 이상으로 더 확장적으로 재정이 편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가질 만큼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네.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00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으로 확정이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또 국회 통과돼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확정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바라는 대로 좀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홍기영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